네, 안녕하세요. 경매의 신 저자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는 이제 유치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기존의 필드에서 경매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복습의 과정이 될 것이고, 또는 이제 공감의 과정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경매 초보자분들에게는 또 이제 아주 좋은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유치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제가 기존에 약 2달 전에 용인에 있는 전원주택 2채를 낙찰을 받았고, 유치권과 관련된 내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치권과 관련된 이제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이제 주택이냐면, 길이 어떻게 가 있냐면, 이렇게 길로 들어와서 여기에 집이 하나가 있고, 길이 또 갈라져서 바로 여기에 A동, 그리고 여기에 B동, 이렇게 이제 건축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유치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유치권 보자고요. 유치권은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유치장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가둬두고 나오지 못하게 꽁꽁 묶어두잖아요. 맞아요. 유치권이라는 건 그런 것이고, 또 이 유치권은 물권입니다. 뭐냐고요? 물권이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물권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타성이 있습니다. 배타성이 뭐예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나 혼자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힘.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상대권이 아니고 절대권. 특정 상대방에게는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누구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이게 상대적인 권리잖아요. 그래서 채권처럼 상대권이 아니고 절대권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나 혼자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나 혼자, 타인의 간섭을 전부 다 배제하고 나 혼자 주장할 수 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그 누가 와도 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물건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물건의 권리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채권은 반대죠.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권리 자체가 유효합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상대권이에요. 상대권.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반대로 채무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공부할 때 반드시 이 채권도 같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 채권으로 하여금 이 채권이 있음으로써 유치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치권을 파고들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단순히 법률로 정한 조건, 이게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법률로 정한 조건에 부합만 하면은 유치권이 성립하도록,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의 성립, 불성립 요건만 공부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채권도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보통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채권, 물건과 채권은 항상 겸유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등기를 하는. 그쵸? 그러면서 임차권으로서의 권리도,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두 개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의 채권으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세권으로도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 물건과 채권은 겸유할 수 있다. 유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유치권이랑 물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 A동과 B동에 대해서 건물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채권일 것입니다. 채권이 무슨 채권이라고요? 공사대금 채권이라고요. 공사대금, 대금,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전채권, 정리하면은
특정 상대방에게 내가 내 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보시면 갑과 을이 도급 계약을 합니다.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갑은 도급인이고 을은 수급인이에요.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뭐냐면 갑이라는 도급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땅에다가 A동, B동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줘. 그럼 돈 줄게. 도급인. 수급인은 알았어. 내가 건물을 지어줄 테니까 돈 줘. 수급인. 이렇게 하여서 둘 간의 어떤 계약을 두고 우리는 도급 계약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갑이 제안을 했고 을은 받아들여서 건물을 예쁘게 지어줬습니다. 지어줬어요. 건축을 해줬는데 갑이 돈을 안 줘. 그러면 건물을 지어줬으면은 그때로부터 을이라는 수급인은 공사업자는 금전채권이 생깁니다. 채권자가 되는 거라고요.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다는 것이죠. 변제기.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될 시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때부터 금전채권이 생기는 것이고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면은 채권을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유치권은 물건이고 이 채권으로부터 이제 유치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유치권만 특별하게 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를 하고 있음으로써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이 건물과 결연성이 있어야 돼요. 연관이 있어야 돼요. 이로 인해서 내 채권이 발생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어줬잖아. 결연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내가 직접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권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제3자 그 누가 보아도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보면은 건물에 지어진 이 건물에 현수막으로 유치권 행사 중 하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왜냐면 유치권은 흔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표식을 해야 되는데 이 물건의 현장을 제가 조사를 가봤더니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현수막을 해놓고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어떤 표식을 했다고 해서 진정한 유치권자로서의 권리가 성립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건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말이죠. 현장에 나가기 전에 바로 이 팩트 하나 때문에 저는 이 물건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첫 번째, 유치권을 이제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아주 좋은 이제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집행관의 현황 조사서를 보고서 저는 이 물건은 무조건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된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5억 4천이었고 실제 시세는 5억입니다. 팔 수 있는 두 채 합쳐서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최저 입찰가가 2억 6,800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2억 9,800까지 유찰이 되어서 2억 6,800을 최저 입찰가로 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전부 다 경매 물건 검색을 하고 계시죠. 그럴 때 만약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봅니까? 저는 무엇부터 볼까요? 집행관의 현황 조사서부터 클릭해서 봅니다. 집행관의 현황 조사서는 언제 하는 것이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이후에 집행관은 판사의 심부름으로 현장에 나가서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건물인지 사진을 찍고 현재 살고 있는 점유자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다시 사무실에 와서 현황 조사 서라는 내용으로 담게 됩니다. 내용을. 그리고 이 집행관이 현황 조사 당시에 사진을 보았더니 이 두 개의 동 모두 집행관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부를 전부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아무런 집비도 없었고 그냥 공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내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유치권자가 현수막을 해놓았지만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나 혼자 꽁꽁꽁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을 잠가놨어야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나 문 열고 들어가서 사진 찍을 수 있고 공실인 상태다. 이건 뭐예요? 내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단 말이 돼요. 그 앞에 컨테이너 하나를 두고서 내가 이제 직원을 두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물건을 보게 한다, 관리한다 이런 게 있으면은 대화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민한 겁니다. 유치권은 판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점유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치는 경우가 생긴다. 저도 소송을 하다 보면 이제 한 두 달에 한 건씩은 유치권 물건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도 컨테이너도 없었고 전혀 점유라고 볼 수 있는 거에 현수막밖에 없었습니다. 즉 점유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게 이 A동 B동에 대해서 경매를 하겠다고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압류하는 겁니다. 이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유치권자는 여기서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현황 조사를 꾸미고 그 내용을 보았을 때 공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그럼 뭐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사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입증되는 거예요. 이런 게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유치권을 점유하면 그 점유는 의미가 없다. 반드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유치권을 점유를 했어야 되는데 집행관 현황 조사를 나갈 당시에 공실이었고 점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유치권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의 무기만 가지고 공략을 하기보다는 어떠한 허점이 있는지 더 디테일하게, 더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총알을 준비해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학습이 돼서 물건과 채권 두 개 다 물건의 관점에서, 채권의 관점에서 허점을 파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자, 표현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옆으로 치워버리고 2014년도에 보존 등기되었습니다. 두 번째예요. 2014년도에 보존 등기가 되었다. 보존 등기가 뭐냐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출생신고입니다. 부동산을 건축하고 최초로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팔아서 등기하는 그런 게 소유권 이전 등기고요. 2014년도에 보존 등기가 되고 2018년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됩니다. 그럼 벌써 얼마의 기간이 지났습니까?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2014년도에 보존 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전부 다 건축을 다 하고 나서 등기했다는 거니까 공사업자는 당연히 돈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봐도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2014년도부터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다 라고 봐도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게 총이 있습니다. 총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총알을
이 총알은 내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내가 총을 탕 하고 쏴서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법률로 정한 특정 기간 동안에 총알을 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 그럼 우리 법은 야, 내가 너한테 권리를 줬는데 네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너 이 총알이 필요 없는 거잖아. 야, 갖고. 야, 총알 빼와 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 법이 바로 채권의 소멸 시효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유치권의 이제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 시효가 3년이고 3년 이내에 내가 총알을 쏴야 합니다. 총알을 어떻게 쏘냐고요? 뭐가 있다고요? 채권이 있죠. 이 채권을 가지고 판사에 가서 소송 신청을 합니다. 내가 공사대금 채권 1억 2천이 있습니다. 1억 2천이었어요. 1억 2천 공사대금 채권 1억 2천을 이 갑이 나한테 건축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던 그 갑이 저한테 주지 않는데 도와주십시오 판사님 했을 때 혹시나 갑이 이 등기를 하고 나서 소송 중에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팔아버려서 돈으로 환금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뭘 한다? 이 기간 내에 미리 3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이 이내에 가압류가 되든 압류를 하든 했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뭐예요? 금전채권이 있다는 거죠. 공사대금 채권이 금전채권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소유권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그래서 승소하게 되면 본압류를 할 수 있는 거죠. 본압류하는 게 뭐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소하면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해서 경매를 진행시켜서 누군가 낙찰받으면 그 낙찰 대금으로 이 공사업자는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구조로 이제 상대방 채무자의 어떤 자산을 압류해서 돈으로 환금시켜서 채권자에게 이제 돈을 충당해주고 청산시키는 우리 법은 이런 그림으로 무조건 갑니다. 근데 가압류나 압류를 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발생을 해서 이걸 한 때로부터 다시 1일, 2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런 게 없었다고요. 그렇게 하고 없이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갔으면 총알이 있다 없다? 없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 가득 채우고 권리는 박탈되었고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봐야죠. 가짜 유치권이 된 겁니다. 채권도 없는 거예요. 총알이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 유치권은 껍데기 유치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채권의 소멸시효만으로 유치권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집행관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현황의 집행관이 점유 현황을 이제 체크하고 사진도 찍고 했을 때 공실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제가 직접 현장에 갔을 때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었어요. 유치권은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나 혼자 점유해야 합니다. 중복 점유 인정 안 된다고요. 근데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대. 그럼 여러분들 보통 초보자분들은 필드에서 오랜 경매 실무를 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학습이 되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은 내가 공부했을 때 이거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나 혼자 점유해야 되는데 유치권자가 점유를 안 하고 있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월세 살고 있다. 그럼 점유가 박탈된 거니까 우와 유치권 깨졌네. 낙찰 받아야지.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체크해야 되냐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안 하니까 무너졌다가 아니라 직접 제가 이 두 곳 다 임차인이 있더라고요. 직접 제가 문을 두드리고 임차인을 만났습니다. 낮에 가니까 없었어요. 안 되겠다. 일단 몸도 힘들고 그래서 밥부터 먹고 가까운 모텔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좀 한숨 자다가 밤 8시 정도 돼서 제가 다시 방문을 하니까 두 집 다 형광등에 불이 켜져 있었고
집안에서 이제 뭐 어떤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있다라는 것이죠, 집 안에. 가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매 이거 진행되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찾아왔는데 잠시 제가 좀 문의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잠시 대화가 가능하시겠는지요? 라고 했을 때 보통 다 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자신의 이 경매를 통해서 자신의 보증금이 걸려있고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배당을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경매 얘기만 나와도 문을 열어줍니다. 지금 이런 관계일 때는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열어줬습니다. 근데 문을 열자마자 하면서 경매신 저자 아니시냐고. 그래서 제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진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면 나의 정체를 숨기고 어떤 작전 상황에 돌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경매신 저자라고 하고 가다 보면은 어떤 작전도 제가 어떤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 굉장히 이제 당황을 했지만 제 강의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거 내 제자잖아. 어쨌든 굉장히 당황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문의 열고 무엇을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현재 이제 임차인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누구와 하셨습니까? 지금 여기 앞에 나와보면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유치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현 부동산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셨습니까?를 무조건 물어봐야 됩니다. 친절하게 설명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가 허락돼요. 간접 점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유 보조자를 줄 수 있어요. 유치권자가 자신의 이제 공사업체, 자신의 뭐 건축업체에서 건설업체에서 자신의 직원을 보내서 점유를 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건 간접 점유로 인정이 되고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는 하지 않지만 간접 점유 보조자를 줌으로써 간접 점유가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간접 점유 중에서는 내가 현 소유자로부터,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사대금 채권, 공사해준 거, 건물 지어준 거 돈, 내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네가 돈을 못 주고 있는데 내가 어차피 유치권자로서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에 내가 월세를 주고 들어오는 월세로 내 채권을 계속 충당을 하겠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고요. 그럼 임차인인데 만약에 유치권자가 임차인을 두고서 월세를 자신의 채권에 충당을 하면서 점유를 하고 있다. 전제는 뭐요? 소유자의 동의 아래, 팩트입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유치권자가 임대인이 되어서 월세를 주고 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정당한 간접 점유로 인정이 된다고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유치권자가 점유 안 하고 있지? 큰일 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다를까 그냥 끝났죠. 임차인은 세 번째 소유자와 계약을 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었다. 이거는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로 인정이 안 되고 소유자가 그냥 점유하고, 소유자가 점유하는 건 아니죠. 유치권자가 점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된 것입니다. 저한테 총알이 몇 개 있습니까? 경매 개시 결정되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지 않았다라는 근거 현황조사서에 있었고요. 두 번째,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총알이 날아갔다. 권리가 없어졌다. 채권 자체가 없어졌다. 채권이 없는데 무슨 유치권 행사를 합니까? 끝났죠. 두 번째. 세 번째,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세 개의 아주 중요한 객관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저는 절대로 지지 않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총알을 가지고 저는 이
두 동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너뜨릴 것이고, 이 물건에 제가 얼마의 낙찰을 받았어요? 2억 8,600만원의 낙찰을 받았고, 소송이 끝나면 저는 이 물건 두 개를 5억에 양도할 것입니다. 즉, 약 2억 1,400만원의 세전 수익이 제게는 기다리고 있고, 양도세를 저렴할 수 있는 기술까지는 또 이제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현재 준비한 강의가 짤막한 강의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숫자는 제가 봤을 때 내년 중에는 매매를 해서 황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3개의 초과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판사님께 판단을 구해서 승소하고 이제 종료를 명도를 할 것이고, 그 명도 완전히 마무리되면 그 과정에 대한 강의를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낙찰받은 모델을 가지고 유치권과 관련된 이제 강의를 좀 했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이런 식으로 저는 유치권 그리고 법정 지상권 그리고 지분 경매, 이 여러 가지를 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기술이 지분 경매, 법정 지상권, 유치권이 저한테는 주특기고 거의 매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무를 내가 안 하면 늙어요. 이론 강사 돼버린다고. 그런 소울이 없잖아요. 가짜 거짓말이고 자꾸만 판례만 가지고 내가 소설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 강의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실무자이고, 그래서 항상 이 세 개를 가지고 저는 2배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고, 이제 컨설턴트지 않습니까? 제 이제 명색이, 이제 직업이. 그리고 우리옥션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제가 우리옥션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1대1 컨설팅이라는 이제 상품으로 해서 보통 이제 소액인 분들들, 소액 투자자분들 뭐 3천에서 5천 정도가 자본금이신 분들, 우리 서민분들이 보통 보면은 3천에서 5천 사이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거의 80%가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보통 저는 우리옥션 홈페이지에서 제 1% 실전 경매 강의 풀버전을 제가 신청해서 공부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1% 실전 경매 강의 풀버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의 경매 초보자가 완전한 고수의 단계까지 가서 완전한 정말 1급 기술들까지도 제가 전부 다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쭉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만 돌면서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제가 하는 모든 기술들을 실전에서 바로 구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2배 수익을 만들어서 뻥튀기해서 5천이 뭐 1억 되고 1억이 2억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실력이 쌓일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놓았고, 이 정도의 자본금이 가지신 분들에게는 제 강의를 추천해드리고, 보통 이제 저는 뭐 한 40억대 아니면 좀 작게는 10억대 뭐 한 3억대 뭐 이 정도대 금액대에서 제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2배 수익을 이제 내드리는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양평권 이제 양평 토지입니다. 법정 지상권 모델. 그것도 2배 수익이 되는 금액으로 곧 이제 황금이 돼서 이제 우리 제 고객분들에게 이제 또 황금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항상 특수 권리를 활용해서 반드시 2배 수익을 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돈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이제 재테크적으로 어떤 성공적인 이제 다른 것들과 비교도 안 되는 어떤 수익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저의 어떤 명분이고 저의 곧 인지도이고 제가 인정을 받는 부분이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컨설팅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요즘 뭐 방송을 제가 좀 많이 안 하고 뭐 다른 쪽으로 막 음악이나 이렇게 집중을 하고 실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언급을 할 수 있는 이제 매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다시 하는 말인데, 야금야금 들어오는 돈으로는 목돈을 모은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세요. 사람의
어떤 생활 패턴상, 소비 패턴상, 심리상 야금야금 들어오는 돈으로 목돈을 모은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현대에서는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데 한 번에 2배 수익이 내는 이런 것으로 목돈이 들어왔을 때 이때 돈이 모이더라고요. 물론 야금야금 내가 만약에 2년의 가정을 두고 2배 수익을 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대출을 받았거나 뭐 특수 관련 대출이 안 나오지만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꼬박꼬박 내가 부가가치가 쌓이지 않으면 이거는 좋은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자든 법정지상권은 봐봐요. 조금 힘드시겠더라도 집중을 해보세요.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제가 이 토지만 낙찰을 받았으면은 법정시장권 이 모델까지 설명 안 들어가겠지만 그냥 개념만 봐보세요. 이거 낙찰받았으면 법정시장권 성립하든 안 하든 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뭐 해줘야 돼? 지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료. 꼬박꼬박. 그럼 내가 나중에 2배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어떤 모델에서 그 가정 기간 동안에 지료가 계속적으로 저는 쌓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금야금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선생님, 근데 야금야금 들어오는 돈이 지금 서류상으로는 권리는 있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지료를 안 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이 있었는데 자기 땅이 경매에 나왔는데 자기 땅 하나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본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경제적 자력이 없다라는 것에 지료가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나중에 이거 건물을 먹습니다. 얼마의 10%대 그리고 나중에 낙찰을 받았을 때 이 10%에 제가 잔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잔금은 내가 만약에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 건물을 경매에 진행시켰다고 하면 2년 동안 쌓인 지료, 못 받은 지료를 이 10% 내가 내야 될 잔금에서 상계 처리하기 때문에 한 푼도 돈을 안 내고 건물을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결론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료는 받은 꼴이 되는 거죠. 내 지료만큼 금액에서 내가 받아야 될 지료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면은 잔금을 낼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가정의 또 기술들이 있고, 그래서 꼬박꼬박 쌓이는 부가가치가 있다라는 거는 재테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2배 수익을 미래에 낸다 보다는 항상 부가가치가 있다. 근데 그 부가가치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긴 힘들다. 목돈을 만들긴 힘들다. 목돈이 들어오는 한 방이 있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항상 돈이 모이는 것 같다라는 정말 개인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고,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할 것이고, 아니다, 내가 좀 생각은 다르다 하면 또 다른 것이고, 제가 절대적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의 어떤 개인적 주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대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옥션 홈페이지 전부 다 이제 무료니까 가입하셔서 제가 이제 준비해놓은 이제 콘텐츠들 많이 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도 많이 있으니까 콘텐츠들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멋진 경매, 멋진 투자, 멋진 재테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옥션 네이버에 옥션이라고 검색을 하신 홈페이지가 검색이 되고 들어오셔서 많은 콘텐츠들, 돈 안 드는 것들 많이 있어요. 돈 안 드는 것들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의 신저자 이성용이었습니다.